안녕하십니까. 이호 교수님 연구실의 육현우입니다. 제 연구 주제는 고연소도와 사고저항성 해결료의 냉각제 상시 사고 시 피복 간의 건전성 및 연료 분산 구동에 대한 안전성 평가입니다. 관련해서 현재 해결료 재료 관점에서 중요하고 제가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를 소개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전 세계 원자력계의 공통된 수건이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해결료 방출 연소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1970년대부터 해결료 방출 연소도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는 현 방출 연소도 제한치 60에 막혀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원자력 산업계에서 다시 한번 해결료 연소도 제한치와 농축도를 상향시켜 용수로 해결료의 연소도를 현재보다 더욱더 증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결료 분야에서는 CO2 소결체와 피복관 양쪽으로 천문학적인 자본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산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한리와 ATF의 결합을 통해 고연소도 운전을 성공할 경우 장기적으로 약 94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연료 주기 절감 효과와 함께 사용 해결료 부피를 20%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연소도 운전에 있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FFRD입니다. FFRD는 왼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해결료 소결체가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점점 더 작은 파편으로 쪼개지고, 사고 상황에서 피복감 파열이 발생할 때 내부의 소결체가 노심이 차측으로 분산되는 현상입니다. FFRD는 현재 연소도 제한치 이하에서는 소결체 크기가 커서 파열이 발생하더라도 해결료가 피복관 내부에 대부분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으나, 연소도를 추가로 상향하는 현 상황에서 안전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됩니다. FFRD가 실제 실험에서 처음으로 관찰된 것은 2006년도 할덴 원자로에서 연소도 90 이상에 대해 실험을 진행한 케이스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파열 시 파열부 근처 다량의 해결료가 노출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FFRD의 문제는 FFRD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아니라 이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FFRD를 연구하기 위한 고연소도 FFRD 실험들이 연간 2에서 3회 정도밖에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빈파일 테스트의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FFRD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제된 실험 조건에서 실험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인파일 테스트 조건에서는 이런 통제된 실험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FFRD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없고,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가정들을 사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계산을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위쪽과 같이 해결료 복남 파열부 근처 30cm 영역의 해결료가 4분시 모두 분산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스페이서 그리더가 물리적으로 FFRD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실험들에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PWR 코어 디자인에 총 라드 57,000여 개의 대입을 할 경우 노심에서 총 분산될 수 있는 해결료의 양은 7,994kg입니다. OECD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노심의 차측에서 분산된 해결료들이 제임기에 도달할 수 있는 최소 질량을 824kg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는 FFRD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물론 해당 계산은 각 해결료봉의 상태와 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은 계산이지만, FFRD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모델 자체가 없는 상태가 확실히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는 하기 연구를 통해 위에 보이는 고연소도 운전이 정말 안전한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확실히 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FFRD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종합 로카 모사 장비와 실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후 고연소도를 모사하는 FFRD 실험을 진행하고 이를 분석해서 정량적 분산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연소도 운전에 적용될 사고저항성 해결료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타포시 산화 모델과 안전 규제 제한치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발된 모델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설계한 고연소도 장축이 도심에 적용하여 실제 고연소도 운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먼저 FFRD 모사 장비 개발, 실험, 그리고 모델 개발 연구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FFRD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비를 서울대학교에 구축했습니다. 가운데 실험부에 가압단 해결료봉을 두고 주변 유도가열기, 증기 발생기, 냉각수 탱크 등을 통해 녹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비의 핵심 성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FRD 무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1.5m 피복관 내부에 파편화 무사 소결제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실험 시 파열이 발생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조건의 무사 소결제들을 삽입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피복관 내부에 무사 소결제를 삽입해야 하므로, 다른 장비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복관 내부에 히터를 삽입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결료 봉을 외부에서 가열하는 방식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모식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결료 봉을 둘러싸는 유도가열 코일을 통해서 피복관을 가열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도가열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코일 사이로 해결료봉의 거동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험 과정에서 해결료봉의 온도 분포를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 카메라를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파열 시 내부 소결체가 분산되는 것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실험을 진행할 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녹화 상황을 무사하기 위해 피복관을 가압하고 유도가열하여 온도를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피복관 파열이 발생하고, 이후로도 고온에서 계속해서 피복관 산화가 진행됩니다. 원하는 시간 동안 산화를 수행한 이후에는 냉각수 주입을 통한 급냉까지 모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관 파열이 발생하는 부분은 고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파열 발생 시 내부에 삽입한 소결제가 분산되는 것을 촬영하였습니다. 제가 수행한 FFRD 실험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수행된 첫 번째 실험의 케이스는 종합 로카 구동을 분석하기 위해 피부관 종류, 복내압, 소결체 종류 등을 변화시켜가며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부에 삽입하는 소결체는 세 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기둥형은 파편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소결체로 연소도 55 이하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크기가 섞인 형태로 이 파일 데이터에 기반하여 연소도 약 68에 해당하는 파편화 소결체 크기 분포를 따라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3번은 연소도 80 이상에서 모든 소결체가 굉장히 작은 크기로 거의 분말화된 형태를 모사한 형태입니다. 케이스 1 실험을 통해 종합적인 로카 구동도를 분석한 후 노일 실험에서 연소도에 따라 좀 더 현실적인 해결료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케이스 두 번째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연소도에 따른 복내압 공급 부피 그리고 해결료 조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연료복 내압과 공급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 고연소도 해결료에 대한 정상 상태 브레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결체 연소도에 따른 복내압과 공급 부피를 계산하였고 실험에서 모사하고자 하는 연소도에 따라 해당 값들이 실험 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소도에서 소결체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브레콘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해석 코드 프랙탈 계산을 연이어 수행하였습니다. 프랙탈한 결과가 왼쪽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Y축에 해결료 파편화 크기가 나타나 있고 X축에 해결료의 분말화가 진행된 비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계산 결과들에서 연소도가 빨간색 글씨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반영하여 케이스 두 번째에서는 다음과 같이 최대 70까지 6가지 연소도에 대해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이때 소결체는 좀 더 현실적인 파편화 형태의 소결체가 사용되었고 각 무사 연소도 조건에 해당하는 파편화 크기와 분말화 비율을 적용하여 실험 시 피부관 내부에 삽입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3차원 형상 분석을 진행하고 파열부의 변형률, 파열 길이, 너비 그리고 면적 등을 다양하게 측정하였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는 복면과 내부에 삽입된 소결체에 따른 파열부의 크기 변화를 보여줍니다. 압력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파열부 크기 변화가 관찰되기는 하나 그보다는 내부에 삽입된 소결체 종류에 따른 변화가 굉장히 크게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소결체 종류에 따른 파열부 크기 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부에 삽입된 소결체 종류에 따른 파열부 크기 변화를 실험 시, 파열 시 피부관 온도 분포의 관점에서 현상을 규명하였습니다. 다음 열화상 카메라의 측정 결과는 실험 시 파열 직전 순간의 피부관 온도 분포이며 삽입된 소결체 종류에 따른 명확한 온도 분포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피부관 온도 분포는 실험에서 모사 소결체들이 피부관의 온도를 빼앗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실험에서는 피부관이 가열되므로 승공 과정에서는 피부관이 소결체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피부관과 닿는 소결체는 열을 흡수하고 결과적으로는 소결체와 피부관이 얼마나 균일하게 접촉하는지가 피부관 온도 분포를 결정합니다. 오른쪽에 삽입한 소결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실험 시 피부관 원주 방향 온도 부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부관의 온도 분포는 파열 크기를 결정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원주 방향 온도 차이가 적을수록 피부관의 변형률이 커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기존 실험 결과들과도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내부 소결체 크기가 작을수록 피부관 파열부 크기가 증가합니다. 이는 해결료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파열부 크기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왼쪽의 파열부 길이 역시 연소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열부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실험 시 분산되는 해결료의 양도 증가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은 동일한 연소도에서도 해결료 분산율이 약 10에서 90%까지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기존 인파일 데이터에서도 관찰된 현상으로 노예 실험으로도 분산율의 결과에 큰 편차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산율의 극단적인 편차의 원인이 실험에서 관찰되는 재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재밍은 파열 발생 시 파열부 주변의 소결체들이 서로 엉켜 단단한 아치를 형성하는 것으로 재밍이 발생되면 더 이상 소결체 분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재밍이 발생하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밍 실험과 문헌 조사를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인자가 핵심임을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소결체와 파열부의 상대적 크기 R입니다. 두 번째는 소결체의 크기 분포를 나타내는 인자로 정교화된 크기 분포의 표준 편차가 사용되었고 시그마로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밍 실험은 다음 두 가지 인자를 변화시켜가며 수행되었습니다. 재밍 실험은 간단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파열된 피부관에 제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크기의 소결체들을 삽입한 뒤 가압된 아르곤 가스를 순간적으로 주입하여 재밍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재밍 실험 조건이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 두 가지 인자 R과 시가마를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하였고 주입되는 가스의 압력과 소결체 밀도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어 값을 변화시키며 위와 같이 실험을 진행하여 영향력을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르코니아 소결체에 대해 주입 압력 7MPa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입니다. 왼쪽 빨간색 부분이 재밍이 발생한 영역, 오른쪽 파란색 부분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에는 재밍이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트랜지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밍의 발생 여부나 확률을 예상한 대로 핵심 인자 R과 시그마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밍이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전이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당 영역에서는 동일한 소결체 조건에서도 굉장히 다른 분산 결과가 가능하며 이는 소결체 분산이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스 주입 압력에 따른 재밍의 거동을 확인해 보았으나 가스 압력에 따른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소결체 밀도 영향 역시 확인해 보았으나 뚜렷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고연소도 요트 해결료에서도 재밍은 거의 유사한 조건에서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선 실험 결과들을 반영하여 측정된 재밍 확률들을 왼쪽 그림과 같이 R과 시그마에 따라 피팅하였고 해당 식을 통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재밍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재밍 확률의 위에는 제가 수행한 FFRD 실험에서 수행된 각 라드들의 R과 시그마를 계산하여 함께 나타나였고 그 시편 위에는 FFRD 실험에서 측정된 분산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해결료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결체 크기가 줄고 파이어부 크기가 증가하여 해결료봉의 상태가 재밍 확률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FFRD 실험에서 동일한 연소도에서 분산율의 편차가 극단적으로 발생한 이유입니다. 표시된 연소도 60을 모사한 시편들은 내부에 삽입한 소결체 크기는 같았으나 실험 시 파열부 크기가 달랐습니다. 파열부 크기의 차이는 X축은 R값의 차이로 이어지며 동일 연소도 조건에서도 재밍 확률이 굉장히 차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재밍 발생에 기반한 본 연구의 접근이 소결체 분산 예측에 있어 적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밍 발생 여부에 따른 해결료봉의 분산율 기대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해결료봉의 분산율 기대값은 각각 재밍이 발생한 상태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나눠서 각 상태의 확률과 분산율을 곱하여 도출하였습니다. 여기서 각 상태의 확률은 앞서 도출한 재밍의 확률식을 사용하였고 이제 각 상태의 분산율 역시 실험에서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재밍 실험에서 측정된 분산율 역시 R값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R값에 따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게 네 가지 구간으로 나누었고 각 구간에서 각 상태의 평균 분산율을 해결료봉 분산율 계산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예측값을 실제값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림색에서 검정색 별표는 앞서 서울대학교 노예실험에서 측정된 분산율이며 빨간색 원은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예측한 각 해결료봉의 분산 예측값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해결료봉에 대해 절대 오차 10% 이내로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과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US NIC의 가정을 적용한 예측과 비교했을 때 서울대학교 모델이 모든 해결료봉에 대해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소결체 분산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곱근 평균 오차를 비교해 보아도 서울대학교 모델이 기존 NIC의 보수적인 가정에 비해 오차를 3배 이상 줄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모델은 실제 해결료에서 파편화 해결료가 재배치 및 분산될 수 있는 흡수율인 3% 이상의 해결료에 대해 적용되어 분산되는 해결료의 양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연소도 해결료에 적용될 크롬코팅 피부관의 사고시 산화 모델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고저항성 해결료 중 하나인 크롬코팅 피부관의 약점 중 하나는 그림과 같이 발로닉 벌스트 영역에서 국부적으로 코팅 균열이 발생하고 그 밑에 지르칼로이가 증기산화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고연소도 해결료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코팅 균열이 반영된 산화 모델이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실제 실험을 통해 다음 그림과 같이 크롬코팅 피부관에 대해 파열을 발생시키고 이어서 1200도에서 600초간 산화를 시키는 실험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코팅 균열 거동은 피부관의 부푸름 및 변형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이러한 부푸름 및 파열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피부관의 3차원 형상 분석을 진행하고 각 미소 면적에 대해 피부관 내외벽 면적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측정된 피부관의 내외벽 면적을 코드에서도 계산되는 피부관의 거시적 인자인 벌스트 흡스린의 함수로 피팅하였습니다. 그리고 코팅 균열을 통해 노출되는 외벽 면적을 예측하기 위해 코팅 균열의 거동을 관찰하여 로컬 스트레인에 따른 피부관의 균열 거동을 관찰하였습니다. 관찰 결과 코팅층의 두께는 항상 11에서 13 마이크론으로 일정하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여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피부관의 단면적 관찰 결과들은 코팅 균열이 발생하는 중요 흡 스트레인이 15%와 40%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를 코팅 균열 모델 개발에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로컬 흡 스트레인 15%와 40%를 기준으로 코팅 균열과 이로 인한 지르코늄 면적 노출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부 노출 면적 모델은 3차원 현상의 각 미소 면적에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시편의 총 노출 면적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코팅 균열을 통해 노출된 외벽 면적도 벌스트 흡스레인의 함수로 피팅하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개발된 모델로 예측한 피부관의 산화시 무게 증가량을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잘 맞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코드들을 통해 벌스트 흡수레인이 주어진다면 손쉽게 파열된 코팅 피부관의 ECR을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ECR 리밋과 비교하여 안전 유효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FFRD 모델과 크롬코팅 피부관의 산화 모델을 고연소도 노심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실에서 설계한 24개월제기 고연소도 노심에 대해 사고 해석을 수행하고 안전위험 현상들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ATF 관점에서 PCT와 ECR이 개선되었고 FFRD 관점에서는 분산 해결료의 냉각 가능성과 재인계 측면에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FFRD 모델을 고연수도 노심에 적용할 경우 노심 총 분산량은 7.6kg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를 안전제한치인 824kg과 비교하였을 때 안전 여유도가 충분히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 보수적 가정을 활용하던 FFRD 모델들의 불확실성을 서울대학교 모델이 획기적으로 검토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PCT, ECR, 그리고 냉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전 여유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고 모두 안전 여유도가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제가 현재까지 진행한 실험 기반 연구들을 통해 ATF 산화 모델과 FFRD 분산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들을 모두 활용하여 고연소도 장주기 노심의 핵심 안전 현상들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안전 여유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제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들은 모두 다른 코드들에서 충분히 바로 적용 가능하며 앞으로 고연소도 장주기 노심 안전성 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학위 논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없었던 FFRD 모델, 그리고 크롬 코팅 피부관의 산화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 모델들을 통해 고연소도 운전의 안전 여유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고연소도 해결료 운전의 안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